지금 중앙아시아 한 수용소 앞에 줄이 생겨 세계가 멈췄습니다. 신분도 기록도 없던 무국적 고려인 수백 명이 동시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정부는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고 유엔 보고서가 긴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에는 급식실 끝에서 쓰러져 가던 이름조차 없던 노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건넨 낡은 은재. 펜던트 하나가 1946년 사라졌던 고려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없던 노파의 유품이 어떻게 국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수만 명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고려인 대이동의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야 로웰, 영국 출신 인도주의 단체의 신원 검증 실무자입니다. 저는 감정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카자흐스탄 외곽 아르다르 임시 수용소. 이곳은 무국적 고려인 수백 명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수용소 전체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수군거리고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아시아발 루머겠지.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감정이 앞서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패턴이요. 제 머릿속엔 6년 전 그날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9년 동남아 현장이었죠. 가짜 서류 스캔들. 저는 그때 모든 걸 잃었어요. 커리어, 신뢰,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도요. 상부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탓하며 저를 잘라냈죠.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서류가 느슨하고 감정이 앞서는 곳이라는 편견이 제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게 공정한 판단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당한 일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나 자사로바가 들어왔어요. 44세 수용소 급식 책임자였죠. 언제나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마야 씨, 오늘 좀 복잡하네요.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루머래요. 뭔가 한국에서 온다나 뭐라나. 이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금방 들뜨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곧 실망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야 씨가 서류만 잘 정리하면 여기 사람들 조용히 정리될 거예요. 이리나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정리요? 네, 뭐 결국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리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냉기가 배어 있었죠. 사람을 정리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서류를요. 서류 정리 말이에요. 이리나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이리나는 사람들을 줄 세우는 타입이었어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일은 서류를 검증하는 것뿐이니까요. 감정을 개입시킬 필요는 없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수용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봤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관료의 냄새가 났거든요. 정윤아입니다. 한국 총영사관 파견 서기관이에요. 여성이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아시아 관료주의의 전형 아닌가요?
느리고 형식만 따지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저는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야 로엘입니다. 이 수용소 신원 검증 담당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예비조사 차원입니다. 정윤아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죠. 혹시 무국적 고려인 관련 문서나 유품이 발견된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대부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서요. 그렇군요. 정윤아는 메모를 하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리나를 향해 물었죠. 급식실 책임자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리나가 친절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혹시 최근 노인분들 중에 특이한 물건 가진 분 계셨나요? 글쎄요, 여기 다들 가진 게 없어서요. 이리나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부인하는 거지? 정윤아도 그걸 눈치챈 듯 했어요. 그녀는 이리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뭔가 발견되면 연락 주세요. 그녀는 제게 다시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어요. 이건 제 직통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지? 한국 정부가 여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있나? 정윤아가 떠난 후 수용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국적도 없는 사람들의 기록들이었죠. 아니, 기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저 존재의 흔적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또 오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한국이 오든 누가 오든 결국 이 사람들은 여기 그대로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했으니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서류만 처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급식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죠. 사람들이 한 노파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노파는 급식줄 끝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손이었지만 악착같이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노파가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었죠. 저는 손을 펴봤어요. 낡은 은재 펜던트였습니다. 캡슐 모양의 펜던트였죠. 노파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사라진 날의 표야. 그리고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제 손 안에 펜던트만 보였으니까요. 이게 뭘까? 저는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램프를 켜고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재였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어봤죠.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펼쳐보니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죠.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공식 문서의 일부라는 걸요. 종이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현대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서리에는 도장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서류 검증 전문가예요. 수백, 수천 개의 서류를 다뤄왔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 조사를 해야 하나?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리나였어요. 마야 씨, 방금 무슨 일 있었죠?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노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담담하게 답했죠. 아, 그래요? 안 됐네요.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제 손을 향하고 있었어요.
혹시 뭔가 남긴 거 있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펜던트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리나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내일 처리하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왜 숨겼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이리나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요. 저는 다시 펜던트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종이에 적힌 한글을 유심히 봤어요. 통과표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1946. 1946년이요. 거의 80년 전이었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정말 1946년의 문서라면? 그럼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에요. 역사의 증거였죠. 저는 정윤아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또 속는 건 아닐까? 또 저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6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먼저 확인하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정윤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견된 유품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7시 정윤아가 도착했습니다. 저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정윤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제게로 걸어왔어요. 서류 가방 하나와 작은 장비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정윤아가 말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죠.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정윤아는 펜던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죠. 캡슐을 열어도 될까요? 정윤아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윤아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어요. 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죠. 그리고 휴대용 확대경으로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주시했어요. 정윤아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관료가 놀란다는 건 뭔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종이 질감이 많네요. 정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1940년대 행정문서의 특징이 보여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라는 건가요? 단정할 순 없지만 조작하기 매우 어려운 종이에요. 정윤아가 말했어요. 당시 사용하던 종이는 특정 펄프 배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시대엔 구하기 힘든 재질이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짜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은 언제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죠. 저는 6년 전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도장 흔적도 보이죠? 정윤아가 종이의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희미하지만 관인의 형태가 남아있어요. 관인이요? 공식 도장이요. 당시 통과표에 찍던 도장이에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1946년 해방 직후였죠. 한반도가 혼란스러울 때예요. 저는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제가 물었죠. 정윤아가 천천히 읽었어요. 통과표 성명 부분이 찢어져서 일부만 보이네요. 그리고 지명 함경북도 어딘가로 추정돼요. 함경북도요? 네, 북한 지역이에요. 당시엔 소련군 점령 지역이었죠.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를 준 분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유품 보존해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정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죠. 왜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습기와 온도에 민감한 종이거든요. 더 손상되기 전에 전문 보존 처리가 필요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넘기면 제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통제권을 잃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정윤아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게요. 사진도 찍고 보고서도 드릴게요. 저는 정윤아의 눈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저도 과정에 참여할 거예요. 모든 단계를요.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증인이 있는 게요. 우리는 펜던트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정윤아가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서명을 했죠. 그리고 제게도 서명을 요청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 하나가 제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리나였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멈칫했죠. 무슨 일이세요? 이리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유품 검증 중이에요. 정윤아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무슨 유품이요? 이리나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증거 봉투를 봤죠. 이리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당황한 거예요. 아, 어제 그 노파가 남긴 거군요. 이리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신구 아니에요? 조사가 필요해요. 정윤아가 차갑게 답했죠. 이리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곧 사무실을 나갔죠.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죠. 수용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로서 불편할 테니까요. 정윤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착취, 횡령, 불법 노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무국적자들은 신고할 곳도 없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이 펜던트가 진짜라면? 진짜 역사적 유품이라면 이 사람들의 존재가 공식화돼요. 그럼 수용소 운영 실태도 조사받게 되죠. 정윤아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리나가 왜 불편해하는지요. 우리는 증거 봉투를 챙겨 차로 향했어요. 정윤아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보내야 해요. 국가기록원에서 정밀 분석을 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이 평소처럼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마야 씨. 정윤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왜 이 일을 하세요?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싶었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정말 왜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그냥 그 노파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요.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증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펜던트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가짜로 판명되면? 그럼 저는 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속아 넘어간 바보가 되는 거죠. 6년 전처럼요. 걱정 마세요. 정윤아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전 추측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만 다루죠. 그 말이 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거든요. 확실한 것만, 증거만 믿으려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뛰어들었으니까요. 우리는 총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윤아는 펜던트를 안전금고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발송 준비를 시작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사진 촬영, 무게 측정, 치수 기록, 상태 확인.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됐죠. 이 정도로 철저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윤아가 답했죠.
증거는 한번 훼손되면 끝이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이구나.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구나.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펜던트가 특송으로 발송됐습니다. 저는 총영사관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정윤아가 커피를 건네줬죠. 이제 기다려야 해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만약 진짜로 판명되면 어떻게 돼요?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거예요.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가 모두 관여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관심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정윤아가 저를 봤어요. 마야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진짜 이유요. 또 그 질문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년 전에요. 저는 실수를 했어요. 제가 털어놓기 시작했죠. 가짜 서류를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정윤아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를 불신했어요. 느슨하고 감정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편견이었네요. 네, 편견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저를 지켜줬어요. 다시는 속지 않게요. 그런데 이번엔요? 정윤아가 물었죠. 이번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게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정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그녀도 한때 두려웠을까요? 실수를 두려워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수용소로 돌아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저녁 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의 존재가 증명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펜던트가 없는 책상을 봤습니다. 텅 빈 책상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라고 했죠.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죠. 진짜든 가짜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죠. 정윤아는 매일 한 번씩 상황을 업데이트해 줬습니다. 분석 진행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간결했어요. 저는 그 간결함이 좋았습니다. 불필요한 위로나 격려가 없었거든요. 그냥 사실만 있었죠. 수용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급식을 받고 일을 하고 잠을 잤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저 숫자였어요. 무국적자 327명. 그게 다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이 있었을 거고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기록에서 지워졌을 뿐이죠. 저는 급식실로 갔습니다. 이리나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미소 뒤를 봤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었어요. 쓸모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요. 마야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리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짧게 답했죠. 혹시 그 펜던트 때문에요? 이리나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뭐 어차피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낡은 장신구겠죠. 이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뭔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어요. 세라 맥비 제 본부 상사였죠. 마야, 잘 지내? 세라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어요. 네,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 내 보고서 읽었어. 세라가 말했습니다. 펜던트 건 말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기 보고서에 썼잖아. 나한테 올라온 거야. 세라가 웃으며 말했죠. 이거 대박이야, 마야. 진짜 대박이라고.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세라의 이 톤은 좋지 않았어요. 뭐가요? 생각해봐. 잃어버린 역사, 무국적자, 그리고 한 여성이 진실을 밝혀낸다. 완벽한 스토리잖아. 세라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스토리요? 응, 언론에 내보낼 수 있어. 너 주인공 될 수 있어, 마야.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 돼요. 뭐? 세라가 어리둥절해했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이걸 언론에 내보내면 안 돼요. 왜? 좋은 이야기잖아. 세라가 반박했어요.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우리 단체 이미지에도 좋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사람들 이야기예요. 클릭수가 아니고요. 마야, 진정해. 난 내 커리어를 생각하는 거야. 세라가 달래듯 말했죠. 6년 전 일 있잖아.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세라 씨,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에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세라가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난 기대하고 있어. 이게 진짜라면 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세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적만 봤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용소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군가의 실적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죠. 다음 날 아침 정윤아가 연락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문자였어요. 저는 즉시 답장했죠. 네, 언제요? 10시 총영사관에서요. 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뭔가 진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차에 올랐어요. 총영사관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40분 동안 온갖 생각을 했어요. 만약 가짜라면? 그럼 저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린 바보요. 6년 전처럼요.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럼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니, 희망이 아니라 권리요. 존재할 권리요. 저는 총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윤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정윤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앉아요.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정윤아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종이 분석 결과부터 말할게요. 정윤아가 말했어요. 종이는 1940년대에 생산된 게 맞아요. 펄프 성분과 제조 방식이 당시 특징과 일치해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잉크 성분도 분석했어요. 1946년경에 사용된 잉크와 동일해요. 정윤아가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도장 흔적, 여기 보이죠? 이건 당시 함경북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관인과 형태가 비슷해요. 저는 보고서를 응시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진짜예요? 진짜 통과표예요? 정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유물로서는 진짜예요. 1946년 문서가 맞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정윤아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죠. 하지만 개인 신원 확정은 어려워요. 왜요? 성명 부분이 찢어져서 불완전해요. 그리고 당시 기록 자체가 많이 소실됐어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펜던트를 준 노파가 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의미 없는 거네요.
아니요. 정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물은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 증거예요. 하지만 그 노파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야 씨, 진정하세요. 정윤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개인 신원도 확정 못하는데요. 개인이 안 되면 기준을 만들면 돼요. 정윤아가 말했죠. 저는 멍했습니다. 기준이요? 네, 이 펜던트를 기준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1945년부터 46년 사이 기록에서 누락된 고려인들을 위한 특별 기준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가능해요? 쉽진 않겠지만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정윤아가 말했죠. 한국 정부는 해외 동포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엔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제 편견이 다시 튀어나왔어요. 한국은 형식만 따지고 느리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편견이요. 모르죠. 정윤아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어요.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포기하려 했거든요. 개인 확정이 안 되니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윤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물었죠. 일단 보고서를 올려야 해요. 외교부와 법무부예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가 필요해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더 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게요. 정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마야 씨.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1940년대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가족 중에 북한 출신이 있는지요? 통과표나 비슷한 문서를 본 적이 있는지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죠.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를 탔다고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였어요? 정윤아가 물었죠.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어요. 단편적인 증언들을 모았죠. 완벽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보였어요. 1940년대 북한에서 소련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기록을 잃었어요. 이름을 잃고 국적을 잃고 존재를 잃었죠.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윤아와 함께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증언을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했죠. 저는 정윤아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지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매일 같은 열정으로 일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윤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그녀가 제게 했던 질문을 되돌려줬죠. 정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고려인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940년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죠. 정윤아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교관이 된 이유예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정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편견으로 한국을 봤는데 정윤아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죠. 왜요? 제가 한국을 오해했어요. 느리고 형식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윤아가 웃었어요. 오해는 당연해요. 중요한 건 바뀌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뀌고 있어요. 제가요. 우리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윤아와 함께였고 그녀를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보고서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검토 중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정윤아가 답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새어나갔나 싶어서요. 다행히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뭔가 조사한다더라. 우리 신분증 만들어준다더라. 펜던트 하나 때문에 난리래.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게 통제 불능이 되면 어쩌나 싶었죠.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라였어요. 마야, 대박이야. 세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올라왔어. 누가 흘렸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SNS에 떠돌아. 수용소에서 역사적 유물 발견, 한국이 조사 중, 뭐 이런 식으로. 세라가 신나서 말했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사람들이 관심 갖잖아.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야, 이거 잘 활용하면 엄청난 홍보가 될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세라 씨, 이건 사람들 인생이에요. 홍보 아니고요. 알아. 하지만 관심은 좋은 거잖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세라가 설득하려 했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언론 인터뷰 요청 들어오면 받아. 내 얼굴이 나가야 해. 세라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정말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잊혀진 역사, 한 여성이 밝혀낸다. 무국적자들의 희망, 한국이 손 내밀다. 수용소 펜던트의 비밀. 저는 글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에 기반했지만 과장됐어요. 그리고 댓글들이 문제였죠. 이거 사기 아니에요? 한국 이용해서 돈 뜯으려는 거 아닐까요? 외국인이 쇼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죠. 처음엔 관심, 그 다음엔 의심, 마지막엔 마녀 사냥이었어요. 저는 정윤아에게 전화했습니다. SNS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정윤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통제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정윤아가 말했죠.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해요. 사기라고 해요. 의심은 당연해요.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정윤아가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야 씨.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정윤아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수용소 앞에 현지 언론이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이 펜던트에 대해 아세요? 한국이 정말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조작된 거 아닐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에 숨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죠.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6년 전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왔고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죠. 가짜 서류를 믿은 바보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이리나가 들어왔어요. 마야 씨 괜찮아요? 이리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언론 때문에 힘들죠? 제가 좀 정리할게요. 이리나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리나가 왜 갑자기 도우려는 걸까요? 오후에 정윤아가 왔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했어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아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추측은 돼요. 정윤아가 제 눈을 봤습니다. 이리나요? 제가 물었죠. 가능성이 있어요. 정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왜 이리나가 흘려요? 펜던트가 진짜로 확정되면 수용소 운영 실태가 조사받아요. 정윤아가 설명했죠. 그럼 이리나의 입지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미리 조작서를 퍼뜨리는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요? 자기 입지 지키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은 사람을 바꾸니까요. 정윤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리나의 친절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 미소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할 일을 계속해요. 정윤아가 답했죠. 증거 확보, 기록 대조, 절차 진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또 제가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제 이메일에 낯선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경고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홍보용으로 당신을 쓰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익명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한국이 저를 이용하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년 전 기억이 다시 생생해졌어요. 그때도 저는 이용당했어요. 조직의 명분을 위해서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자 저만 버려졌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한국도 저를 버릴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용소가 숨죽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윤아였어요. 마야 씨, 혹시 이상한 연락 받았어요? 네, 이메일 왔어요. 제가 답했죠. 무시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는 거예요. 정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저를 이용하는 거라면요? 정윤아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마야 씨, 전 당신을 이용하지 않아요. 약속해요. 저는 정윤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정윤아 씨는 진심이어도 다른 사람들은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정부 관료들은요? 그들도 진심일까요? 모르겠어요. 정윤아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할 거예요. 올바르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서류나 검증하고 살면 편할 텐데요. 왜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요? 마야 씨. 정윤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당연해요. 무섭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정윤아가 말했죠.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6년간 쌓인 두려움, 불안, 분노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에 제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저는 언론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야 로엘입니다. 이 수용소 신원 검증 담당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펜던트는 진짜예요. 1946년 문서가 맞아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신원 확정은 아직이에요.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이게 조작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홍보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당신 6년 전에도 실수했다던데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요. 맞아요.
제가 답했죠. 저는 6년 전에 실수했어요. 가짜를 진짜로 믿었죠.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신중해요. 더 철저하게 검증했어요. 그럼 이번엔 확실한 거예요? 기자가 물었죠. 유물로서는 확실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신원 확정은 별개예요. 저는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펜던트는 역사적 증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죠. 저는 설명했어요. 기자들은 더 질문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말했죠. 과장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윤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떨렸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갔습니다. 저는 화면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 부은 눈, 하지만 확고한 눈빛이었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은데요. 저 여자 솔직하네요. 6년 전 실수 인정하는 거 보니 신뢰가요.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증명하면 되니까요. 사실로요. 그날 밤 늦게 정윤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프로토콜 초안 나왔대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회의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희망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윤아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 가는 건 처음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이용하진 않을까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정윤아는 옆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긴장돼요? 정윤아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정윤아가 말했죠. 그녀의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한글 간판들, 빠르게 걷는 사람들, 질서정연한 시스템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이었죠. 생각보다 발전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정윤아가 물었어요. 서울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뭘 기대하셨는데요? 정윤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좀 더 느슨하고 혼란스러울 줄 알았어요. 편견이었네요. 정윤아가 말했죠. 하지만 비난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네, 편견이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큰 건물이었죠. 우리는 보안 검색을 거쳐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정장을 입고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환영합니다, 마야 로엘 씨.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려인 담당 국장이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화면에 펜던트 사진이 떴죠. 유물 감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종이, 잉크, 도장 흔적 모두 1946년과 부합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와 있었죠.
현미경 사진, 화학 성분 분석, 비교 자료까지요. 진짜 철저하게 조사했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개인 신원 확정이 어렵다는 점이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명 부분이 찢어져 불완전하고 당시 기록 자체가 많이 소실됐어요. 국장이 설명했죠. 그리고 일치하는 호적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제안합니다. 법무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개인 확정이 아니라 집단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집단 기준이요? 네, 1945년부터 46년 사이 북한 지역에서 소련으로 이동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기록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 신원 확인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쉽진 않아요. 통일부 담당자가 말했죠. 하지만 역사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말장난이 아니었죠. 진짜로 하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기준을 만들어요. 법무부 담당자가 설명했죠. 출생 시기, 출신 지역, 이동 경로 등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요. 구술 증언, 가족 기록, 유품 등이요. 그 다음엔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요. 각 케이스를 검토하고 판단하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통과하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국적 취득기를 열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외교부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 희생자예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년간 제가 봐온 시스템은 달랐어요. 사람을 숫자로 봤죠. 문제를 회피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 했어요. 마야 씨 의견이 중요해요. 국장이 말했죠.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직접 본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의견이요? 네, 이 기준이 현실적인지 실제로 도움이 될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요.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움을 넘어서요. 이건 그들에게 존재를 증명하는 기회예요. 좋아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세부 기준, 절차, 일정을 논의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그 원칙 안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저녁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어때요? 정윤아가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이럴 줄 몰랐어요. 어떤 걸 기대했는데요? 정윤아가 웃으며 물었죠. 느리고 형식적이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이 많으셨네요. 정윤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많았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인정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한국은 말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나라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윤아가 미소 지었어요. 그 말 고마워요.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정윤아가 한식을 소개해 줬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였죠. 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어요.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맛있네요. 한국 음식도 편견 있었어요? 정윤아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아니요, 이건 편견 없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 수용소 사람들,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서도요. 6년 전 일 아직도 힘들어요? 정윤아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특히 이번처럼 큰일을 할 때요. 또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정윤아가 말했죠.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당신도 실수한 적 있어요? 당연하죠. 정윤아가 웃었어요. 외교관이라고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워요.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다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구나. 저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요. 제가 말했죠. 알아요. 정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기뻤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6년간 쓰지 않았던 일기였죠.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했다. 저는 썼어요. 한국은 내 편견을 깼다. 그들은 진짜로 사람을 살리려 한다. 나는 부끄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희망처럼요. 다음 날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갔습니다. 펜던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었죠. 담당자가 펜던트를 보여줬어요. 특수 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봤어요. 작은 펜던트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 펜던트 전시할 계획이에요. 담당자가 말했죠. 고려인 역사 섹션에요. 전시요?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잊혀진 역사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기록원을 둘러봤어요. 역사 자료들이 가득했죠. 한국은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 실제 적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럼 수용소 사람들이 움직일 거죠. 저는 기대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잘 될까요?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을요. 그리고 저 자신을요. 수용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뭔가 발표한다더라. 우리 신분증 만들어준다더라. 루머가 더 커졌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준비돼 있었어요. 사실을 말할 준비요. 저는 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을 모두 모았어요. 300명 넘게 모였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1945년부터 46년 기록에서 누락된 고려인들을 위한 기준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죠. 네, 정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구술 증언, 가족 기록, 유품 같은 거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텐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노인이 말했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기억이요. 여러분의 기억이 증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명씩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할아버지가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대요. 1946년쯤이요. 저는 메모했어요.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통과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지만 잃어버렸죠.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불완전했지만 모이면 패턴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소련으로 기차로 통과표를 들고요. 저는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윤아에게 보냈죠. 그녀도 서울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프로토콜 세부 조정 중이래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 초안 나와요. 저는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이리나는 점점 더 불편해했죠. 마야 씨,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리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람들 기대만 키우는 거요. 결국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리나가 말했죠. 해볼 가치는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해요? 사람들 더 상처받아요. 이리나가 걱정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걱정하는 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였죠. 사람들이 신분을 얻으면 수용소를 떠날 거예요. 그럼 이리나의 권력도 사라지죠. 그래도 해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리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일주일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프로토콜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한 거죠. 이게 뭐예요? 제가 정윤아에게 물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윤아가 답했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글쎄요. 양면이 있어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주목받으면 압박도 커져요. 하지만 동시에 지원도 늘어날 수 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 다음 날 현지 정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고위 관료였죠. 이 프로토콜, 우리 승인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관료가 따졌습니다. 인도주의 사안이에요. 정윤아가 차분하게 답했죠. 하지만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관료가 반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견제하는 거구나. 한국이 뭔가 성과를 내는 게 불편한 거구나. 우리는 협력을 원해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함께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관료는 코웃음 쳤어요. 한국이 뭘 하겠어요. 작은 나라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례했거든요. 하지만 정윤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하죠. 정윤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관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저는 정윤아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정윤아가 쓸쓸하게 웃었죠. 한국은 자주 무시당해요.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할 일을 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윤아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견뎌왔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일했죠. 이틀 후 프로토콜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문서였어요.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1945년부터 46년 한반도 북부 지역 출신 고려인 대상. 기록 공백 기간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 신원 확인 절차 적용. 증거자료 구술 증언, 가족 기록, 유품, 제3자 증언 등. 심사위원회 구성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합동. 통과 시 한시적 체류 자격 부여, 최종 국적 취득 경로 개방.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 하는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수용소에 소식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들썩였죠. 정말이래요. 한국이 우리 받아준대요.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있었어요. 진짜일까요? 속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말했죠.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서울에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요. 사람들이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야, 잘했어. 세라가 말했죠. 이거 대박 나고 있어. 언론에서 난리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라 씨,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잖아. 세라가 말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들어올 거야.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 됐지. 마야, 넌 영웅이야. 영웅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전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세라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영웅이라.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다만 한국이 길을 만들었고 저는 그 길을 따라간 것뿐이죠. 다음 주 총영사관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의하러 온 거예요. 저도 해당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언제 시작해요? 질문이 쏟아졌죠. 정윤아와 저는 바빴습니다. 하루에 100명 넘게 상담했어요. 모든 케이스를 기록했죠. 일주일 만에 500명이 넘게 등록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죠. 더 많아질 거예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다른 수용소에서도 올 거예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윤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준비돼 있어요. 저는 정윤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500명이 등록했다. 저는 썼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처음으로요.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증명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나는 배웠다. 편견은 쉽게 만들어지지만 깨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수용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희망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등록자가 1200명을 넘어섰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죠. 소문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거예요. 한국이 고려인을 받아준다는 소문이요. 저는 매일 상담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1946년에 소련으로 갔대요. 부모님이 통과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하나가 역사였어요. 잊혀진 역사요. 그리고 한국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본격 심사가 시작됐어요. 드디어요? 네, 첫 번째 그룹 100명이 선정됐어요. 정윤아가 설명했죠. 마야 씨도 참여해야 해요. 증인으로요. 저요? 네, 현장 조사자로서 증언이 필요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다시 서울에 가는 거구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부 청사가 아니라 특별심사센터였어요. 큰 건물이었죠. 안에는 서류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사관들, 통역사들, 기록관들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한국 시스템이구나. 첫 번째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심사관 3명, 통역사 1명, 그리고 저였어요.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이었죠. 이름은 김철수 가명이었어요. 진짜 이름은 몰랐습니다. 기록이 없었거든요. 김철수 씨, 편하게 앉으세요. 심사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남성이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심사관이 물었죠. 남성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었대요. 탄광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1946년 봄에 소련군이 와서 기차에 태웠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블라디보스토크요.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요. 남성이 답했죠. 통과표 같은 거 있었나요? 있었대요. 하지만 도중에 잃어버렸대요. 심사관이 더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삼촌이었대요. 하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디테일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무산의 어느 마을이었나요? 탄광 이름은요? 기차역은 어디였나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뭘 봤나요? 남성은 기억나는 대로 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관성이 있었죠. 심사관들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죠. 다만 확인했습니다. 사실을요. 심사가 끝났습니다. 김철수 씨 수고하셨어요. 심사관이 말했죠. 결과는 2주일 내로 통보될 거예요.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심사관을 봤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요. 심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구술 증언, 지역 정보, 시기적 합리성, 일관성 등을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과도 비교하죠. 패턴이 보이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과학적이구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구나. 그날 저는 10건의 심사를 지켜봤습니다. 모두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출신들이었죠. 1945년부터 48년 사이였어요. 모두 기록이 없었지만 기억은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감동받았어요. 그들의 기억이 살아있다는 사실에요. 저녁에 정윤아와 저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어때요? 정윤아가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답했죠. 한국은 진짜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귀찮아해요. 서류 없으면 그냥 거부하죠. 우리는 다르게 하려고 해요. 정윤아가 말했죠. 서류가 없어도 사람은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서류가 없어도 사람은 있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이틀 후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 72명이 통과했어요. 나머지는 추가 조사나 보류였죠. 거부는 5명뿐이었어요. 명백히 시기나 지역이 맞지 않는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72% 통과율이라니요. 엄격할 줄 알았는데요. 엄격한 게 맞아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제하려고 엄격한 게 아니라 정확하려고 엄격한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배제 vs 정확성이요. 한국은 정확성을 위해 엄격했어요. 사람을 거르려는 게 아니었죠. 통과한 사람들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저도 수용소에서 그 순간을 봤어요. 김철수 씨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읽었죠.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통과했어요. 김철수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통과했어요. 축하해요. 제가 말했죠. 김철수 씨는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었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수용소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억을 정리하고 증언을 모으고 신청서를 작성했죠. 저는 도왔습니다. 하루에 20명씩 상담했어요. 정윤아도 매일 왔죠. 우리는 팀이 됐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그룹 심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200명이었습니다. 규모가 커진 거죠.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요. 심사관을 늘렸고 시스템을 보강했죠. 여전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또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엔 익숙했어요. 심사 과정도 질문도 분위기도요. 하지만 매번 새로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랐거든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심사를 받았어요. 80대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946년에 태어났어요. 기차 안에서요. 심사관들이 집중했어요. 어머니가 함경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기차에서 저를 낳았대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도 없었어요. 출생신고를 못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80년을 살았다니요. 할머니, 이름은 뭐라고 부르세요? 심사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심사관이 메모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름을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는 이름 있으세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저는 더 놀랐죠. 이름을 만들어준다고요? 어머니가 한 번 말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기차에서 태어났으니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연이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그럼 김희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심사관이 적었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80년 만에 이름을 얻은 거죠.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구나. 그날 심사가 끝나고 저는 정윤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한국은요. 정윤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고요. 정윤아가 말했죠.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 사람이면 찾아야 한다고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게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고 느리고 형식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실질적이고 따뜻했어요. 정윤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왜요?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한국에 대해서요. 정윤아가 웃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한국은 말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저는 시스템을 불신했어요. 사람을 버리는 시스템을 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봤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을요.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김희연 할머니가 이름을 얻었다. 80년 만에요. 한국은 단순히 서류를 주는 게 아니다. 존재를 돌려주는 것이다. 나는 배웠다. 시스템은 사람을 버릴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희망처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심사는 계속됐고 통과자가 늘어났어요. 첫 번째 그룹 72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500명이 넘었죠. 그들에게 한시적 체류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권리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최종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적 취득이요. 어느 날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한국으로 출발해요. 다음 주요. 드디어구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야 씨도 같이 가요. 정윤아가 말했죠. 저요? 네,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72명이 모였어요. 김철수 씨, 김희연 할머니, 그리고 다른 분들이요. 모두 떨리는 얼굴이었죠.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수용소가 점점 작아졌죠. 그곳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온다는 희망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악수를 했죠.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셨네요. 장관의 말에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죠. 그들은 임시 거처로 안내됐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아파트였어요. 가구도 있고 생필품도 있었죠. 김철수 씨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에요? 네, 당신 집이에요. 정윤아가 말했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60년 넘게 남의 땅에서 살다가 드디어 자기 집을 얻은 거예요. 다음 날 국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대강당이었어요. 72명이 앉아 있었죠.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국적 증서를 나눠줬어요. 김철수, 김희연, 이순자, 박영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받았죠. 그리고 울었어요.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정윤아도 울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윤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죠. 이분들이 첫 번째예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러시아에서, 심지어 유럽에서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수만 명이에요. 정윤아가 답했죠. 그리고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를 받을 준비를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식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김희연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야 씨, 고마워요. 할머니가 말했죠. 제가 뭘요?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펜던트를 믿어줬잖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죠. 하지만 결국 믿어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이름도 생기고 나라도 생기고요. 네, 이제 저는 김희연이에요. 대한민국 김희연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정윤아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웃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몰라도 돼요. 정윤아가 답했죠. 조용히 하는 게 한국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멋있어요. 정윤아가 웃었어요. 마야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지?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죠. 한국과 함께요. 정윤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바람이 불고 봄이 왔죠. 석 달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고려인 신원 확인 프로젝트 국제자문위원이요. 제 일은 계속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그리고 그해 말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려인 특별법을 제정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록 공백 고려인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한 거죠. 이제 이건 한시적 조치가 아니었어요. 영구적 제도였죠. 저는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1945년부터 48년 사이 기록 공백 고려인에 대한 신원 확인 및 국적 회복 지원 특별법, 약칭 고려인 특별법.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진짜로 해냈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만들었구나. 그날 저는 수용소에 전화했습니다. 아직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요. 특별법 통과했어요. 제가 말했죠. 이제 여러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요. 그로부터 1년 신청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통과자는 3,000명이었죠. 3,000명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국적도 있고 집도 있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매 순간을요. 그리고 배웠어요. 시스템은 사람을 버릴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걸요.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죠.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요. 어느 날 저는 국가기록원에 갔습니다. 펜던트가 전시돼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소중히 보관돼 있었죠.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1946년 통과표 캡슐 펜던트. 고려인 역사 회복의 시작점. 한 사람의 유품이 수만 명의 희망이 되다. 저는 펜던트를 봤습니다. 작은 은재 캡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작지 않았죠. 역사였고 희망이었고 사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어요. 근오파에게요. 펜던트를 건네준 근오파에게요. 그리고 한국에게요. 사람을 버리지 않은 한국에게요. 밖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편견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요. 시스템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마야 로엘이에요. 더 이상 편견에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믿어요. 사람을요. 그리고 한국을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이 일기를 끝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다. 나는 6년 전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되찾았다. 신뢰를요. 그리고 희망을요. 한국은 나에게 가르쳤다. 사연이 아니라 기준으로 길을 만드는 법을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요. 이제 사람들은 울며 사정하지 않는다. 양식을 적고 증거를 제출하고 한국이 만든 길을 따라 걷는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집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집이요.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다만 한국은 사연이 아니라 기준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함께 걸었을 뿐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펜던트가 수만 명의 희망이 된 도시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한국에게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에게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